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사 떨기의 민홍섭. 이승훈 의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회차에 이어서 산업의 이해와 재무제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11월 5일이었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한 선거가 열렸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를 승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과 이제 외교 관계를 얘기하면서 콕 집어서 언급한 산업이 있다고 하죠. 미국의 이 산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전해지는 네, 바로 배를 만드는 산업,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이 최근에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K조선업이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들 하는데요. 조선이라는 게 철강이나 반도체, 또 자동차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을 놓고 보면 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진짜 주력 산업 중 하나이고, 무엇보다 기술력과 경쟁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한국의 조선업인데요. 오늘은 조선업에 대한 기본적인 산업의 이해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회계상 특이점이 무엇이고 재무제표로 볼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조선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공유해볼까요? 조선업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박,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조립, 수립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선박을 선종별로 좀 구분해보자면 크게 여객이나 화물을 싣는 상선이 있고요, 군 전투함이나 잠수함 같은 함정, 또 어업이나 수단업에 활용되는 어선, 그리고 그 밖에 특수작업선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그 중에서도 상선, 그리고 상선 중에서도 특히 화물을 대상으로 해상 운반을 하는 배를 만드는 것에 큰 장점을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원유나 가스를 싣는 탱커 운반선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화물을 담는 컨테이너선들, 그리고 뭐 시멘트, 철광석, 석탄, 목재 등과 같이 이런 건화물들을 싣는 건화물선이 주력 제품으로서 가장 많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선업의 주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방산업이 이제 해운업이라든지 자원 개발업 같은 이제 시황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무역 규모라든지 뭐 해당 물동량, 그다음에 뭐 유가, 뭐 환율 뭐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네. 그런 업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선업도 자연스럽게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라고 하죠. 게다가 뭐 결제가 대부분 해외에서 수주를 받다 보니 외화로 이루어지고 대금 회수까지는 2년에서 3년까지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 한 척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본, 노동, 기술력이 투입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통상 배 한 척을 건조하려면 설계 기간만 7, 8개월을 포함해서 1.5년에서 2년 정도는 기본으로 걸린다고 하고요. 품목이나 발주사의 특수한 요구 사항에 따라서는 더 길게 한 3, 4년까지도 제작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건조, 그다음에 이제 축적된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대형 구조물 제작이라는 특성상 자동화에는 또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숙련된 숙련공에 대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선박 제작하는데 적게는 수천억, 조 단위까지도 건조 비용이 발생하니까 거액의 투자 자본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선박금융이라고 불리는 이 금융기법이 복잡하고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선박금융이라 하면은 이제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선박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본, 투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선박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원리금 상환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중 하나인데요. 이때 이제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소나 아니면 선박을 구매하는 고객, 실선주죠. 그리고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선박을 이제 실제 사용하는 해운사들, 용선주라고 불리는, 그리고 운반시킨 화물들의 직접적인 소유주인 장기 화주들, 그리고 이제 금융동반인 특수목적법인 SPC까지 정말 이제 다양한 거래 관계인들이 이 선박금융이라는 금융구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조선업 회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면은 뭐니 해도 주요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있어서 진행기준 회계 처리를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 기준서에서는 고객에게 약속한 제한이나 용역을 이전하여서 수행업으로 이행할 때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조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 회계처리를 인식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사가 만든 이 선박이라는 주요 제화가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계약적으로든 아니면 실무상으로든 대체될 용도가 없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했던 수행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진행기준 수익 인식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진행기준 회계 처리를 적용한다라 함은 결국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진행률을 구한 데는 통상 원가 기준, 작업시간 기준, 투입 자원 기준과 같이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근데 통상 이제 조선업이나 이제 건설업,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수주산업의 대표라고 말하는 이 두 산업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은 통상 원가 기준의 진행률 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행률을 실제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를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누어서 구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예시로 값만 좀 잡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가 선박 한 척을 3년의 기간에 걸쳐서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매출로 인식되는 총 계약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선박을 만들어주고 100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데 예상되는 총 예정 원가가 8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X1년도에 발생한 실제 투입된 원가가 2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X1년도의 진행률은 실제 발생 원가인 20을 총 예정 원가인 80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80분의 20, 25%가 되는 거겠죠. 이때 진행률이 25%가 되는 것이고, 그럼 X1년도의 진행 매출은 총 계약 금액 100에서 진행률이 25%를 곱해서 100 곱하기 25%, 25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 X1년도 매출은 25, 원가는 20, 따라서 이익은 5가 되겠는 것이겠죠. 그리고 X2년도에 만약에 실제 발생한 누적 원가가 이제 60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누적으로 실제 발생한 원가가 2년 동안 누적적으로 60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X2년도까지의 누적 진행률은 80분의 60이죠. 그러니까 75%가 되겠죠. 그러면 X2년도의 한 회계기간 동안의 매출액은 총 계약 금액인 100에서 75%를 곱한 75가 아니라 75에서 정기 누적 수익인 25를 차감한 금액, 즉 50이 되는 것이겠고요. 비용은 단기 실제 누적 원가 60에서 전기의 실제 누적 원가 20을 뺀 4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2년도에 손익계산서를 가보면 매출이 50, 원가가 40, 이익이 10이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X3년도에 실제 계약대로 이제 누적 공사 원가가 80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진행률이 100%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X3년도에 인식할 매출은 총 계약 금액 100의 100%에서 전기까지 누적적으로 인식한 매출 75를 차감한 25가 되는 것이고요. 비용은 단기 누적 원가인 80에서 전기 누적 원가인 60을 차감한 2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X3년도의 한 회계기간의 매출은 25, 원가는 20, 이익 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X1년도부터 X3년도까지의 매출과 매출 원가를 보게 되면은 누적 매출 100은 X1년도 25, X2년도 50, X3년도 25 기간에 걸쳐서 진행률에 맞춰 인식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관련된 비용 또한 공정기간 전체에 걸쳐서 발생 원가에 맞춰 각각 20, 40, 20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총 계약금액 100에서 총 누적 원가 80을 뺀 20이라는 이익이 선박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완성된 배를 고객에게 짜잔 하고 인도한 시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기간인 3년에 걸쳐서 각각 5, 10, 5만큼 진행기준을 적용해서 진행률에 따라 이익을 기록하는 회계처리, 이게 바로 진행기준 회계처리다라고 가볍게 그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거 같죠. 가벼운 예시로 진행기준의 이제 손익 인식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회계 상식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실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죠. 네. 그래서 민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계획한 대로 비용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잘 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 계획한 총 공사 예정 원가보다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죠,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연 뭐 요즘 뉴스에서 이제 뭐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원재료비가 올랐다, 뭐 인건비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뭐 공사 원가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막 올라서 뭐 공사가 중단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파트 수운장자들이 뭐 분담금을 몇 억씩 더 내야 된다든가 하는 뉴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예시로 생각해보면 처음 공사를 시작하고 계약서를 찍었을 때는 매출 100에 맞춰서 총 공사 예정가 한 80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진 20 남기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회계처리를 시작했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 진행되면서 점점 공정률이 올라가면서 보니까 총 공사 예정 원가가 막 1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50만큼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실제 조선업에서도 최근까지 이제 이 원재료 상승으로 그런 압박을 크게 받았는데요. 투판이라고 선박 제조에 쓰이는 두꺼운 찰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전체 원가의 한 2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2021년에 후판 가격이 연초 대비 60%나 급등하게 되면서 조선소들의 이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즉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보다 앞으로 지출할 비용이 더 많아져서 공사 자체가 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향후 공사 손실에서 발생하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발생한 가능한 손실을 모두 인식하라는 얘기. 네, 왜냐면은 이게 과거에는 건설도 그렇고 조선, 이른바 이제 이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길어서 사업 도중에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이제 초기 공사 대금을 기초로 회계 작성을 해오다가 원재료비가 급등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마지막에 대규모 손실을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몇 년 이익을 잘 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는 연도에는 갑자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이른바 진행률을 이용한 뭐 회계 절벽, 빅베스라고 하죠. 이러한 진행 기준을 적용한 회계 처리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부분과 내용이 맞닿아 있는데요. 그렇네요. 아까 수주 산업은 진행률을 가지고 수익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추정으로 이루어지는 분모가 되는 이 총 예정 공사 원가를 의도적으로 뭐 낮춘다든지 그렇죠. 늘린다든지, 그렇죠. 내지는 분자가 되는 실제 발생 원가를 감추거나 내지는 큰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진행률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즉 그 얘기는 손익의 크기나 인식 시기를 경영자 입장에서 혹은 회계 처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와 동의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했던 손실 인식 회계를 경영진이 일부러 뭐 추정을 좀 왜곡시키거나 발생 가능한 손실을 좋게 인식하지 않고 좀 이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행률 산정에서는 총 예정 원가를 합리적으로 잘 추정했는지, 그리고 실제 발생한 원가를 제대로 집계 했는지가 이제 회계 처리라든지 회계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주 산업을 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특히 주석 공시사항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열거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주석 공시사항으로는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수주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매우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공시사항으로 이제 계약별 정보들, 아니면 공사 기간, 아니면 진행률, 뭐 관련해서 계상된 매출 채권이나 그리고 충당금 얼마나 쌓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자세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트를 보게 되면은 수시로 수주받는 계약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 최초 계약 금액, 매출액이죠. 수주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서도 회사가 수시로 공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의 이해라는 또 주제로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 신라시대의 장보고 대장보, 아니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아주 이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해양 국가이죠. 그리고 또 아주 이 바다라는 자원을 아주 현명하게 이용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현대에 와서도 뭐 조선업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최근 이 K조선의 부흥이 또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사떨기 이승훈 윤홍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